네, 시장이 주목했던 6월 FOMC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연준 의장의 신중한 발언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동 분쟁 우려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우리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FOMC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금리 결정보다는 경제 전망 요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경제 요약을 보시면 경제 전망 요약을 보시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플랏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월에 그 SEP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된 이후 첫 번째로 그 FOMC에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1.7%에서 1.4%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 인플레이션의 경우 2.7에서 3.0%로 그 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1%로 각각 0.3%포인트씩 상승하는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첫 번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컨센서스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향후 금리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파월 의장 발언으로 보는 미국의 경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일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3%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떤 숫자를 보더라도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래서 앞에 마일드를 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그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상황에서 조금씩 그 노동 공급도 그렇고 노동 수요도 그렇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라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미국의 물가지표들 보면 그래도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직 관세 여파가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는데 관세 물가 충격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고 언제쯤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는 거는 3분기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월에 이제 상호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 90일간 유예 조치가 발동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7월 초가 됩니다. 즉 7월 초까지는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품목별 관세는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호 관세와 같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3분기 이후에나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대응 조치나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아직까지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7월 초까지 모든 협상이 완료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3월의 수입 증가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많은 수입업자들이 실제적으로 먼저 프론트 로딩을 해가지고 수입을 당겨서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고를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걱정됐던 미국 물가에 지금 중동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네. 중동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유가와 관련된 네, 부분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했을 때 바로 60불 수준에서 75달러, 배럴당 75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분쟁이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개돼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란이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방법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와 같은 그런 유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 IE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중에 원유 공급량이 약 1억 490만 배럴 일간 그 생산량입니다. 네. 네. 인 반면에 그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1억 380만 배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이 더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유가가 급등한 원인이 완전히 대부분 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향후 이쪽의 압력이 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준의 물가 목표와 관련해서 저물가 시대에 유효했던 이제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좀 있던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AIT라고 부르는 것은 202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 물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즉 2%를 하회하는 수준이 장기간 지속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2%가 됐을 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 1년, 향후 1년 정도를 생각해 봐서 평균이 2%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2%의 목표를 두고 다른 요소들이 이 인플레이션 타겟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상태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AIT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3%에서 2% 수준인데 그러면 2%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오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2%를 넘는 수준이 되니까 그 기준금리를 낮추지 네. 못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FIT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2%에 근접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제로 전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그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의 수준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코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FIT로 과연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물가도 걱정이지만 사실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고용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까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고용 시장에서는 점점 더 쿨링 다운해가는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잡 크리에이션 같은 수치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점들은 어떤 그 전체적인 논판 페이롤, 그 비농업 고용자 수의 추이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비농업 고용자 수를 볼 때 과거 자료들이 점점 더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치들은 항상 기대보다 약간씩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전 월과 그 전전 월 자료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 자료에서 보시면 약 8만 건의 그 고용자 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처음에 속보치로 발표되었을 때는 기대를 상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어드저스티드 된 다음에는, 조정된 다음에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이오프, 즉 퇴직자, 실업에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감원을 발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챌린저스 리포트를 보면은 최근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 실업 고용 실업 수당 신청자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Continuing Jobless Claim이 있는데, 이것이 1.9 밀리언, 즉 190만 정도의 숫자를 네. 지금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안 좋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고용 둔화를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텐데요. 최근에 5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 둔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조금 혼란스러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가지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전형적으로 이제 슬슬 소매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하는구나. 거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소비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는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과 4월, 5월 자료를 합산해 보시면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3월에 문제가 됐던 것이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내구재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3월 자료를 보시면은 자동차, 휘발유, 건설자재, 그리고 음식료 등 그 주요한 내구재하고 음식료 부분에서 월간 단위로 2.8% 소매 판매가 증가한 반면 5월 수치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마이너스 2.4%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사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되는 그런 내구재이기 때문에 한 번 구입한 다음에는 당분간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5월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소매 판매가 기존의 프론트 로딩의 여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0.9%로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코어 부분에서는, 코어 리테일 세일즈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로딩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플랫하거나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둔화된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 판매가 당장 둔화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다시 금리로 돌아와 보면요. 간밤 나온 점도표를 살펴보면 올해 금리를 2번 내리겠다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는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7명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그 점도표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것도 FOMC 위원들 간에 4번밖에 남지 않은 향후 FOMC 회의 기간 중에 2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8명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7명.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한다면 확실히 갈렸다라는 네. 점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값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값이라는 건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정한 숫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이 딱 2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 크리티컬한 그 포인트에 지금 사람이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2번 있을 것이다. 중간값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포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2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절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적으로 본다면 지난 3월에 이야기를 했을 때 8명이 즉 4명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명이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번에는 7명, 2명이 각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 위원들의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2월의 점도표가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연준 위원들 간에도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 두 번째, 2번이라고는 하지만 2번보다는 그 위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만약 금리 인하가 뭐 아예 없을 경우 그 증시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금리 인하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유동성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유동성의 속도와 같은 그런 외생적인 요인들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틀림없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유동성의 추가적인 공급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는 실제적으로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관세에 의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경우 내지는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파월 의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이 관세는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국내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그 수입자라던가 아니면 두 번째 중간에 도매상에 있는 부분들 아니면 최종 판매자가 될 텐데 최종 판매자까지 간다라고 한다는 경우는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뭐 이것이 40%가 됐든 50%가 됐든 아니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 됐던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중간에 생산자들이 생산 요소 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격을 못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실적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악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향후 주식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파월 의장의 신중 모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SLR 규제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SLR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글로벌 죄송합니다. 팬데믹 기간 당시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이슈인데요. SLR 자체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채가 있으면은 그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SLR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 총 익스포저 대비해서 티어 1 자기자본 비율이 3%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 중요한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더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과 같은 그런 GCP 같은 경우에는 이 티어 1 자기자본을 5% 이상
그 네. 축적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SLR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 부채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이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단순 합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다른 더 위험한 채권 내지는 대출을 일으키거나 똑같은 형태의 그 부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저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더 매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SLR 비율을 선제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다 위험 가중치를 부과해준다라든지 두 가지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의 입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 국채 시장이 그 세이프 헤이븐의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 SLR을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네. 그런 기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SLR 규제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고요. 올해 이제 비미국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지금의 미국의 경제 전망이나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볼 때 미국 자산 시장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2025년 초반에 들면서 그 시장을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처음에 연초에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물론 고평가된 부분도 네.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유동성의 지속적인 공급, 그다음에 유로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점들의 바탕을 두고 유로존 쪽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유로 지역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미국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4월 들어서 주가 이외에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시면은 6월에 발표된 자료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그 현재 선호,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자산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글로벌 주식, 인터내셔널 스탁이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향후 5년 동안 미국 주식보다는 글로벌 주식에 더 그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금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베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 흐름도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선박에 나서줬고 거래대금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추경의 경제 영향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추경이 지금 2번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첫 번째 13조 정도의 추경이 있었고 두 번째에서 약 20조 정도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이 재정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0.7%에서 1.1%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즉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약 0.4%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 다른 그 전망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작게는 0.1%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들도 0.3에서 0.4%포인트까지 그 경제 성장률이 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략적으로 그 근접한 수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조에서 38조 정도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GDP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다 GDP의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코에피션트가 0.5에서 0.4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합리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를 올려도 그래도 1%대 초반이면 상당히 어쨌든 우리 경제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겠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나 하반기에도 뭐 시장에서는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면서 좀 부담 요인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두 가지죠. 일단 경기는 좋지 않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압력, 즉 자산 시장의 압력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인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경제 성장률 내지는 지금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거를 타개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은 재정 정책으로 돌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자산 시장 버블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크다. 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FX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내외 금리 차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은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자산 배분 전략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 전략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부분이라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배당 확대 정책, 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강화해야 된다, 35%까지 올리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배당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부동산 쪽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버블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PFM 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보다는 그래도 주식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